두다심 센터의 상담 이론화 작업, 이론의 틀, 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상담자들이 다 모이기가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론화 작업으로 만들었던 이론의 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이제 상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이론화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다심 센터의 상담 이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통 가득한 세상, 관계를 추구하라. 이런 어떤 주제에 맞춰서 고통 중심 관계 치료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화 작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누다심 센터의 상담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론화 작업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론화 작업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했고 마무리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정리한 바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정을 잡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다심 센터 집단의 시작은 참만남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원 입시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경험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달해드릴 내용을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그것을 보고 와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이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직접 뭔가 집단처럼 경험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집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서도 지속적으로 순수하게 집단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이렇게 집단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신규 신청자를 모아서 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집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학원 입시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집단에 넘어왔기 때문에 전공자가 많았죠. 근데 집단을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집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대기자가 더 많아지면서 대기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집단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집단, 화요일 집단, 수요일 저녁 집단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대기자들이 많아져서 일요일 오전 집단, 오후 집단, 토요일 오전 집단, 저녁 집단,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이제 다른 상담자들이 이제 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참 만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집단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공자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정보의 균형? 이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전공자다 보니까 나보다는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일반인들 중심으로 집단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공자들을 따로 모아서 새로운 집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이죠. 그래서 전공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집단 2시간에 논문 1시간을 보자. 그래서 임상심리학자 수련 모델인 과학자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논문으로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치료자로서 성장도 도모해보자. 이런 식으로 3시간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집단부터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 신규 신청자가 생겼고요. 대기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집단들이 생겨나서 금요일 오전에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 목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만난 집단과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집단에서 방향성이 조금씩 좀 선명해지고 집단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은 솔직성만을 강조했고 또 리더가 소극적 역할이었다면 조금씩 리더가 집단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원들, 갈등 속으로 들어오기 힘들어하는 집단원들을 자극하면서 집단 안에서 갈등과 역동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런 갈등과 역동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집단으로 집단이 좀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만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과 소통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집단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도 점차 일반인들이 좀 많아지고 전공자가 줄어들면서 모든 집단의 이름을 만남과 소통 집단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죠. 누다심 센터의 상담은 좀 다른 센터의 상담과 달리 이렇게 집단을 먼저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도 집단 상담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계와 공동체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 내담자라는 역할이나 경계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갈등하고 또 소통하고 화해하고 하면서 상담자도 내담자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 상담만 진행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상담의 목표가 성취되거나 혹은 내담자가 종결이 선택하면 관계가 끊어지지만 이 집단은 워낙 오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맺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개인 상담에서도 자연스럽게 관계와 공동체를 지향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에 오래 참여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과 개인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순간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또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시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문제, 좀 장기적인 관점까지 가지고 내담자의 삶에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국 문화에서는 이 가족이 중요하고 위계가 중요하잖아요. 좀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담실 안에서의 그런 권위? 엄밀히 말하면 상담자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자연스럽게 전문가를 자신의 위계에서 위로 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상담자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계가 없는데 이제 위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담자와 갈등을 하고 뭔가 좀 풀어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국 문화에서 좀 적용이 되겠다 싶어서 상담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의 삶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갈등하고 거기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 상담에서도 상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도전하고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상담 세팅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느끼는 그런 전이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과거의 누군가와 오버랩해서 본다면 그제서야 상담자가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데 사실 집단을 꾸준하게 했던 저희 상담자들은 개인 상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갈등과 역동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개인 상담에도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내담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어떤 곳이 상담 현장이 아니라 세상이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직업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푸시를 하고 많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담자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도구화, 수단화 시키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 때 혹은 또 본인들이 타인을 그렇게 수단화하고 도구화할 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의 좀 원인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과 집단을 통해서 수단화와 도구화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성들을 맞추게 됐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단화 도구화를 피할 수가 없죠.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단화 도구화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고통을 좀 마주하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혹은 상담자와 또 집단원들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세상에서 한번 벼터내 보자. 이런 식의 개입들을 누다심 센터 상담자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누다심 센터의 상담이 어떤 색깔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작업이 필요해졌는데 특별히 기존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누다심 센터에서 개인과 집단을 하면서 내가 뭔가 변화를 경험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어나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 25일부터 유튜브에 이제 공개 집단을 이제 송출을 하면서 누다심 센터 집단이 또 상담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공개 집단에서 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 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오해를 받게 됐어요. 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화를 내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욕을 하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상담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과 색깔은 이러한 겁니다.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 작업을 하자라고 상담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쳐왔던 일어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누다심 센터에 참여했던 내담자들과 집단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담자 경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내담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는데요. 모두 146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6분은 서면 그리고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130분은 이제 서면으로만 내담자 경험을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담자들도 어떤 것을 좀 경험했는지, 이렇게 좀 그 내담 상담자들도 경험 자료를 영상으로 좀 찍어보자. 그래서 저희 누다심 센터 상담자 총 15명 중에 6분이 참여를 했었고요. 9명이 미참여를 하셨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미참여 상담자 9명, 얼른 영상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 경험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146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 6명이 있어서 총 140건의 내담자 경험 자료를 14회를 거쳐서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략 1년에 걸쳐서 왜냐면 이제 중간에 좀 쉬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번을 거쳐서 내담자 경험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론의 어떤 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고, 또 상담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 계속 반추해보고, 기억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제 그런 이론의 틀을 좀 정리를 해서요. 그래서 이 이론의 틀, 가안을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집한 자료와 그간의 누다심 센터 상담자들의 상담 경험, 또 내담자 경험들이 잘 담겨 있는지, 또 보완할 것이 있는지 확인 후에 이제 이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의 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담 이론이든지 제대로 된 이론이라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격이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성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격의 구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그런 구조들이 발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격이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성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러면 정신병리란 무엇이냐? 이상심리, 이상성격.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성격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상성격, 이상심리, 정신병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병리에 대한 이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 성격으로 바뀔 수 있느냐?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야 바로 상담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틀에 맞춰서 누다심 센터의 상담 이론도 이런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 가정하는 성격의 구조는 한마디로 표상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있는 표상. 자, 이건 뭐냐면요. 실제 대상을 우리가 정신으로 직접 가져올 수는 없죠. 그래서 상징이나 이미지, 개념으로 추상화한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빵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빵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게 이제 표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상은요, 비교적 일관된 속성을 가지면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빵은 만약에 그게 소보루 빵이라면 여러분이 인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빵은 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얗고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얇은 이제 그런 빵들. 이런 빵들을 뭐 인도뿐만 아니라 저 중동까지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소보루빵 같은 걸 생각했다가 그런 빵을 만나면 빵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표상이 변하죠. 나중에 빵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유럽을 갔더니 파리에 갔더니 바게트가 있어요. 바게트, 몽둥이 같은 빵이 있는 거죠. 그런 빵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 머릿속에 있는 빵이라는 표상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은 비교적 일관되고 한편으로는 변하기도 하는 그런 정신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는 어떠한 표상을 가정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 두 번째로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타인. 이것을 오브젝트, 대상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죠. 이 대상관계에서도 자기와 대상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계속 관계적인 접근을 했던 누다심 센터의 상담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세 번째 표상을 누다심 센터의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는 언급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표상은 다른 말로 세상에 대한 인식, 즉 세계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다심 센터의 상담자들이 내담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자신의 생계를 직접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표상을 가정을 했고요. 자기와 대상, 그리고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것을 패턴이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와 대상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노다심센터의 고통중심관계치료 이론에서는 이것을 패턴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와 대상 표상의 경우에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더라. 자,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자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만지거나, 그렇죠? 소리를 듣거나, 어떤 접촉을 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게 되는 것들,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감각에 기반해서 나의 욕구와 감정,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죠.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 차원입니다. 이런 심리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마음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심리 차원이고요. 그리고 나를 생각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아주 별로인 사람인지,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차원에서도 자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감각 차원에 근거해서 심리 차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실존 차원으로 이런 표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도 국한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감각적인 차원으로만 인식을 하는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욕구와 감정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부여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지, 이렇게 자기와 대상은 이런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론을 살펴보면은 대상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다심센터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세상을 언급하다 보니까 대상과 세상을 구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냐?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요, 모순과 역설,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기력감을 초래하고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라면 세상은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늘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살 수 있을 텐데 또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와서 관계를 깨고 혼자만의 삶으로 혹은 이렇게 빠지는데 그것은 세상이 고통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차라리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자. 이것이 바로 고통중심 관계 치료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무다심 센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표상 패턴은요. 사람의 삶에는 반복되는 행동이나 대처 방식, 상호작용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자신의 패턴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자기가 직접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의도적으로나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들은 좋게 자신을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패턴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집단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역기능적인 패턴, 관계가 깨지는 패턴들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담자들의
보고만을 믿고 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내담자들이 집단에서 보이는 그 역기능적인 패턴을 캐치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떠한 패턴이든 이미 패턴 표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항상 저항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패턴에 대한 어떤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과 세상 표상, 그리고 이 패턴 표상이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격의 발달은요, 크게 두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적인 해석입니다. 정서적인 경험이란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과 무관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뒤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하지만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경험과 해석, 이것을 가지고 성격의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이 경험과 해석이 이제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론의 틀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담자들이 어떤 이야기에 어떤 그 합의를 받냐면 우리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경험과 해석. 그런데 이 경험과 해석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표상이 발달하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과 해석을 성격 발달의 원리이자 성격 변화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자, 또 이 발달의 성격이 발달하는 이 표상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적용되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평형화입니다. 이 평형화는 피아제 이론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도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도식과 외부 경험 사이에 평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동화와 조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식과 경험이 일치하면 도식은 경험을 동화하고 그리고 도식과 경험이 불일치하면 도식은 경험에 맞춰서 도식을 조절한다. 이게 평행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 표상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발달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는 것을 평형화. 뭐 피아제 이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표상이 이런 원리로 발달하다가도 나중에 이게 성인이 되면은 기존의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도식이 불일치했을 때 보통은 경험에 맞춰서 도식이 바뀌는데 이게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요,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경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성격의 발달에 있어서는 경험과 해석이라는 과정, 그리고 평형과 합리화라는 원리로 이 성격이 발달하더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 표상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욕구와 감정을 경험하면서 표상 발달에 필요한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뭐 소대변이 뭐 마렵고 그리고 뭔가 춥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아기들은 굉장히 생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느끼죠.
자, 그럴 때 양육자가 안정되고 일관되게 아이한테 반응해주고 괜찮다고 반영해주면서 아이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 해석해주게 됩니다. 신생아 어린아이일 때는 언어적인 해석을 부모가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언어적인 해석을 아이가 듣고 그것을 어떤 자기 표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눈빛을 통해서 주변의 돌봄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이런 어떤 자기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감정적 경험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관계 속에서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버려졌어요. 뭐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몇 명 이제 있는 그런 늑대 소년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감정적인 경험은 관계를 벗어나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돌봄을 받고 해석을 받는 것은 양육자와 원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비일관된 양육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 손상되는 경우들을 종종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감이 손상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거의 없거나 혹은 약하거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감 형성 자체가 좀 잘 안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 바로 이 자기표상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자기표상은 대략 초등학생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상표상은요. 대상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적인 경험은 대인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리고 또 갈등하는 관계, 그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하는 그런 경험까지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하고요. 그런 누군가와 친밀하거나 누군가와 갈등하거나 화해를 했을 때 그때 인지적인 해석을 어떻게 받느냐. 음.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한 해석을 계속 받게 되고요. 또한 타인의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그런 표상을 점차 형성하고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상 표상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필요한 공동체는요, 자기 표상처럼 양육자와 원가족, 뭐 엄마랑도 갈등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랑도 갈등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화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학교에 가면은 교사, 그리고 친구들, 또래까지 필요한 게 이제 요때의 공동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 이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심하게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상표상에 대한 표상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 대상표상은 어린 시절부터 발달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로 청소년기, 요 청소년기의 대상표상이 그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세상표상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달하느냐? 세상표상은 세상표상이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과정인 정서적인 경험은요, 사회생활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도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꾸려가기는 하지만 주로 성인기 초기에 직접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접하죠. 그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아, 세상은 어떤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표상의 형성과 발달에서 필요한 공동체는요, 양육자, 그리고 원가족.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일하시고 들어와서
막 세상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믿지 마라. 어? 라는 얘기를 한든지, 세상이, 뭐, 이렇게 뭐 같다. 막 이렇게 욕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표상을 형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때 만약에 이제 대학에 가게 되거나 하면은, 뭐 교수, 혹은 뭐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서 이 세상 표상이 어떤 것인지를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표상에 대해서는요, 시대 배경을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에게 세상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IMF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이 경제 침체기에서 이 성인기를 맞이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표상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을 우리가 참고해서 내담자의 세상 표상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상 표상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형성되지만 주로 성인기 초기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네 번째 패턴 표상의 형성과 발달. 자, 두 과정에서 첫 번째 정서적 경험은요. 당연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오느냐,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이제 얻는지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아, 저런 행동은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패턴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면은 그 개인사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 이런 행동은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했을 때 강화를 받든지 처벌을 받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인들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세상 표상과 달리 이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요, 유전과 기질의 영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전과 기질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출생 직후부터 성인기 초기까지 꾸준하게 이제 형성이 되고 발달하는 것이 패턴 표상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바로 표상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표상이죠?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 패턴 표상. 자, 두 번째, 이런 표상들이 어떻게 발달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표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 성격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감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발현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발현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하나의 정보,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뭐랑 다르냐? 우리가 보통 지금 너 감정이 어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서 상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그래서 영어로 감정은 emo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 한글 표현보다는 영어 표현을 좀 중점적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동기와 정서에서 그때 말하는 정서도 motivation and emotion이어서 emotion인데, 그래서 한글말보다는, 그래서 이 emotion을, 뭐 정서로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좀 표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단지 어떤 인지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정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한 정보고
어떠한 심리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이모션에서 모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션으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패턴,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모션, 어떤 행동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이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이모션에서 모션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감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감정은 여러 표상들을 전제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욕구의 발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이 욕구에 대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나름의 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누다심 센터의 고통신관계 치료에서는 이 표상에 따라서 욕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표상에 있는 욕구는요,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 욕구를 계속 발현하면은 타인들, 대상이나 세상을 이용해서 이제 욕구를 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상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 근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선택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욕구는요.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때에는 자기 자신도 이용합니다. 자기 자신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관계를 깨버리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에서도 관계를 맺고 상담자로는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기 욕구와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 이 욕구의 대립에서 우리가 몰랐지만, 아, 저 사람은 좀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혹은 집단에서 뭐 자신한테 원하는 대로 자신을 좀 누르고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지내는 줄 알았지. 근데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어느 순간 대상에 대한 욕구보다 커지면은 관계를 깨버리고 이제 갑자기 종결을 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통의 감소로 넘어가 보죠. 어, 자, 고통을 느끼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고통 자체는 표상 간의 연결점에서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먼저 개인의 고통이 있는데요. 개인의 고통은 자기와 대상,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혹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할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요. 그리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 합격을 한다든지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세상이 나를 불합격 처리해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느끼는 고통. 그래서 나와 대상, 나와 세상의 연결점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고통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관계의 고통은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관계 맺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단절과 고립감.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의 고통이고요. 다음에 세상의 고통은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느끼는, 발생하는 어떤 고통인데요. 이거는 세상이 헤게모니가 바뀌고 세계관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변화하고
내가 알던 세상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다를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욕구를 발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이 감정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일단 표상을 전제로 욕구의 발현과 고통의 감소라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죠? 그랬을 때 건강한 성격은 자기와 대상을 동등한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욕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욕구도 함께 고려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가능성과 한계, 불안정함을 인정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의 상태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을 한 가지의 특정 감정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특정 감정에 꽂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감정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대상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욕구를 함께 고려하고 세상의 가능성과 한계, 불안정함을 인정하면서 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욕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분출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상대가 고통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너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처 방식을 가지는 게 건강한 성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신병리는 왜 생기느냐? 넘어가 보죠.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신병리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반응에 고착되어 있으면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자극에 되게 반응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편집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타인들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적개심이라는 특정 감정에 고착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의심하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는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런 어떤 특정 감정을 가지고 반응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자기를 이렇게 좀 째려보기만 해도 아, 결국엔 저 사람도 나를 떠나려는구나. 그런 어떤 사소한 문자나 어떠한 그런 말 표현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아, 나는 이제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바로 반응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이기심,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응적으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정신병리적인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누다심센터의 상담 이론인 고통신관계 치료에서 정신병리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상화, 도구와 수단에 대한 내용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은 모순과 역설,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어떤 굉장히 단순한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세상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규칙과 원칙,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 환상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도구 취급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 욕구를 계속 억압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기계처럼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혹은 내 목표에 타인이 방해가 될 때 대상을 도구 취급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자체를 도구 취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상화와 도구화 수단화는 집단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더니 펜트의 상담자들이 고민하게 됐던 거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춰준다든지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집단 안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들의 재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상화, 도구와 수단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통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러면 사람을 대상화, 도구화, 수단화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인사고과를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뭐 급여를 조정하거나 혹은 부서 배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떤 개개인의 인격만을 중심으로 볼 수가 없고 공부라는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대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부모를 자신을 돌보는 어떤 보모 정도로 도구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화, 도구화, 수단화는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화, 도구화, 수단화가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고통에 대한 관점에서 대상화, 도구와 수단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개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을 도구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어떤 나를 돕는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삼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개인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은 반비례하다. 다시 말해서 내 고통을 줄이려면 관계 속에서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줄이려면 내 개인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감각적인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리적인 차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의 배설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이 반비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상의 욕구나 감정, 이 심리 차원이나 그리고 존재의 의미, 실존 차원이 고려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병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리를 논할 때 대상화, 도구화, 수단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관계 속에서 개인의 어떤 고통, 대상의 어떤 도구와 수단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는 좀 표상 자체의 문제로 좀 넘어올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리고 세상 표상과 이 안에 어떤 패턴들의 문제로서만 보기 어려운 이 표상 자체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표상 자체의 문제는 이 표상 자체가 아주 약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 표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먼저 자기 표상의 경우에는요, 좀 자기감이 결여가 된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자기감이 약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영향이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 누가 얘기했을 때, 그래? 난 좀 다른데? 라고 자신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요, A가 이런 얘기하면 영향을 받고, B의 말에 또 영향을 받고, C의 말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떠한 감정이 훅 올라오면 굉장히 이 충동성이 자기를 확 이제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ADHD와는 분명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좀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는 되게 잘 지내기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거의 좀 없거나 약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에 어떤 극단적으로 자기감이 이제 상실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 표상이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자기를 죽여야 자신의 내면과 현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살을 자꾸 선택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런 자기감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대상 표상의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상 항상성이 없다, 혹은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심하신 분들은 상담자를 몇 년을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상담자를 몇 년을 봐도 그 상담자를 낯설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내담자를 만나서 부르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건 뭐냐? 자신의 마음속에 대상에 대한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자가 현실에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같이 버텨줄 거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게 그 말을 받아낼 대상 표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적인 세계에서는 자기 표상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상 표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감도 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혼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무리 오랫동안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바로 대상 표상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표상 자체가 약하거나 없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표상이 통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평합이 안 된다는 거는 아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경우에는 감각 차원과 심리 차원과 실조 차원, 세 차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이제 통합이 안 된다는 거는요. 먼저 이제 자기 표상에서 이 감각 차원이 굉장히 이 감각 차원으로서만 자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고 자신의 감각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를 느끼기 위해서 비자살성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의미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존 차원이 잘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 자기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자신의 모습들을 잘 통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표상 자체에서 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상 표상에게 국한될 때 대상을 심리적으로나 실존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감각적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대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상화시키는 것.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는 그 사람의 어떤 욕구나 감정 자체와 심리 차원과 실존 차원을 통합하지 못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상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세 차원 중 이 심리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양가 감정 같은 경우에 그렇죠. 두 가지 상반된 욕구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것에서 어떤 균형을 잡기 어렵고 이 두 가지가 너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이 심리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대상표상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인 것도 그 사람의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상대가 던지는 중의적인 메시지와 반어법도 이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뭐 사기꾼 같고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 같고 그런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같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상에서 심리 차원 안에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 통합의 문제는 세 차원이 건강하게 통합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세 차원 중 심리 차원 내에서 어떤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통합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자, 고통주신 관계 치료의 이제 마지막인 심리치료 파트는요. 일단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을 이제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을 여러분 그 보시는 이제 화면 왼쪽에서 뭐 치료 목표, 상담자 역할, 내담자 경험, 치료적 관계, 치료 기법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 치료 부분을 성격의 변화, 이 치료 부분을 변화의 조건, 건강한 공동체 기반, 정서적 경험, 인지적 해석, 그리고 마지막 변화의 결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호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다심 센터의 상담, 고통유신 관계 치료에서 심리 치료는 첫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에 기반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성격의 형성과 발달을 초래하는 환경을 저희가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양육자, 부모, 형제, 조금 더 크면 친구, 동료, 더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까지 이런 공동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건강한 공동체란 뭐냐? 병리적인 공동체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병리적인 공동체는 친밀감이 결여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공동체. 이건 병리적 공동체죠. 건강한 공동체는요. 친밀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원가족 사이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들, 친구들 사이에서 회사 동료나 뭐 혹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사회와 문화가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고 도구화가 된다면 당연히 성격적으로도 정신병리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라면 건강한 성격이 되고 또 병리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서 병리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현실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 때문에 현실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지 여기서는 마음만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건데요. 이런 상담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개인의 욕구 발현을 제지시키고 고통의 감소를 제지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국엔 이거는 과거의 역기능적인 패턴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고요.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서 반응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막고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상담자가 요구할 때 갈등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상담에서 집단원들이 혹은 상담자가 지지해주고요. 때로는 상담을 넘어서 일상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다른 어떤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들, 집단원들이 공동체가 함께 버텨주면은, 아, 내가 갈등을 했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구나. 이런 안정감,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항상 연결이 돼 있구나. 연결감을 제공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서적인 경험은 갈등이라는 좀 부정적인 힘든 정서적 경험과 그리고 안정감과 연결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이제 누다심 센터의 상담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고요. 이렇게 정서적 경험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인지적 해석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 고착된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해석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상담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자기와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담자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틀을 제공할 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상담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꼭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자만 이렇게 인지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집단원들도 얼마든지 그 해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은 집단에서는 다양한 방식들의 해석이 유연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담자와 집단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단심센터의 내담자들과 집단원들이 경험하게 된 그 변화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아,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곳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자기 수용.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이 회복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가능한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감정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유연한 감정을 가지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감정의 조절이라는 변화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누다심 센터에서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와 집단원들이 한 보고를 종합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그동안 우리가 내담자 경험 자료, 상담자 경험 자료, 이론의 틀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드린 이 이론의 틀, 가안이 정말 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종합적으로 되셨는지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보다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빠진 내용이 없도록 뭔가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것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화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담자들이 이제 어떻게 좀 참여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우리 상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안 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 이제 좋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사실은 이 심리치료 파트를 처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마다 하는 어떤 심리치료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또 이 어떤 성격 이론이나 이런 심리치료 이론에 있어서도 자기만들의 좀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상담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법들을 좀 정리해 보고 어떤 이 큰 틀 안에서 좀 자기만의 어떤 이론들을 발전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의견을 주시면 그걸 중에서 꼭 바꿔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좀 수정을 해서 변화를 할 거고요. 뭐 아주 꼭 바꿔야겠다 싶은 게 아니면 이제는 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어떤 블로그나 자신의 공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는 좀 개인적인 어떤 이론 발전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내담자들이 참여할 방법으로 내담자들에게 누다심 센터의 상담 이론 고통중심 관계 치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10가지 명제를 좀 주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간단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영상을 보고 아, 나한테는 좀 이런 게 도움이 됐었다라고 우리 내담자 경험 자료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받아서 또 예전처럼 내담자들이 상담비 1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상담비 지원 프로그램에 좀 기부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들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시 밴드로 제가 소통하고 구체적인 일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